네, 진사로입니다. 44회 한능검 고급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일제정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 그림은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총독부가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실적을 선전하기 개최한 조선물산 공진회의 회의장 전경을 그린 겁니다. 경복궁 일부를 헐어내고 공진회장으로 조성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정통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일제가 그래서 조선 총독부 건물도 경복궁 안쪽에다 세워버렸잖아요. 하여튼 좀 그렇죠.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1910년대입니다. 이 조선물산 공진회는 경복궁에서 1915년에 열렸던 박람회예요. 이제 뭐 저기 보면 자기네 그 식민 통치를 미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1910년대의 일제 정책 관련된 거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4번이죠. 회사 설립 시 총독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적용하였다. 이게 회사 설립 허가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보면 회사령이나 그 다음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게 있지만, 이제 뭐 무단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헌병 경찰제 태형, 공포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이건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에요. 그 다음에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였다는데, 요거는 요거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자문기구가 이게 저기 자치를 추진했던 기구다라고 이해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자치제를 추진한 거는 1920년대입니다. 이른바 문화통치. 실제로는 한국인들 분열통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자치를 추진하게 만들면서 이제 여기다가 그 친일파들을 대거 이렇게 등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감시하고 서로 이제 반목하고 모함하게 만드는 그런 통치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메가타의 주도 아래 화폐 정리 사업, 이거는 이제 1900년대 중반입니다. 1차 한일 예박 체결 결과 재정고문 메가타가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공포하였다. 이거는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은 1940년대에 있었는데, 뭐 어차피 30년대 중반 이후를 보통 하나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그냥 조선 사상범 뭐 했다 그러면 193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4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아주 대단한 분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 학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재형 선생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재형 선생님 앉아 계십니다. 자, 이 발표 주제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동의회를 통한 제러 한인들의 의병활동, 대동공부를 통한 언론활동, 안중근의 하얼빈의과 최재형,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최재형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발표 주제. 이분은 연해주 지역에서 정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셨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권업회 권업신문입니다. 이분은 사실 이제 그 전에 뭐 1880년대 뭐 그 전에 이렇게 가가지고 연해주 지역에서 아예 성장을 하셨고, 이제 그 러시아가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납 쪽 사업에 이제 투신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셨고, 그 많은 부를 전부 독립운동에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업회 권업신문 이런 게 이제 그 연해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독립운동 단체 및 신문이었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인이 그 연해주로 오면 최재형 선생한테 가요.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이 물어봅니다. 그 전에 어떤 일 하셨습니까? 해가지고 막 뭐 양계장에서 일하고 뭐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렇게 대답했다면은, 그러면 잘 됐습니다. 여기서 닭을 좀 키워 주십시오. 해가지고 할 일을 줘요. 모든 한인들에게 일을 다 줍니다. 그래서 권업해요. 그러니까 모든 한인들이 연해주만 가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최재형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인들 사이에서는 빼치카, 난로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이 12단지 동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랑 그 단지 동맹 멤버들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죽여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최재형 선생님께서 모든 자금을 지원하셨습니다. 이제 뭐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그 일제가 기습을 해왔어요. 근데 이 최재형 선생님께서 도망가실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잡히셨습니다. 일부러. 뭐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셨다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자, 서전서숙 설립과 민족교육 진흥. 이거 이제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북간도예요. 이상설 선생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은 서간도 지역이고요. 한인 애국단의 결성과 항일 의거 활동, 이거 상하이고요. 밑에 있는 요 신한청년단과 파리 강화의 참석도 지역상 상하입니다. 연해주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43번 가겠습니다. 밑줄군 2부대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건물은 승은문으로 총사령 지청천이 이끈 2부대가 길림 자위군과 연합하여 만주국 군대를 격파한 쌍성보 전투의 현장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도 나왔는데요. 한국 독립군이에요. 자, 이 한국 독립군의 활동을 오른 걸 찾아라 그랬는데 쌍성보 전투가 나왔죠. 총사령 지청천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있다면은 쌍성보랑 같이 나오는 게 대전자령 전투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랑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에는 조선혁명군인데 여기는 이제 영릉가 전투랑 흥경성 전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이 지휘하셨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동북항일 영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부대는 동북인민혁명군인데 이 문장이 그대로 선지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답 선지로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북항일 영군으로 개편됐을 때 거기에 이제 지휘관 중에 김일성, 그럼 북한 정권 수립할 때 그 김일성이 이 동북항일 영군에서 대대장 이상 지휘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험에서 굳이 이걸 정답으로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거는 대한독립군단입니다.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김자진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북로 군정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으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가 바로 양세본 장군이 지휘하셨던 조선혁명군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44번 가겠습니다.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의 연령이 이제 70하고도 3인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내며 영예를 탐낼 것이냐, 더군다나 왜군 군정하에 있는 정권을 탐낼 것이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운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단독 정부에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요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김구 선생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남북협상과 관련되는 거긴 해요. 근데 요 글을 가리켜서 김구 선생께서 쓰신 3천만 국민에게 읍고함, 울면서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소원은 오로지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 민국은 기미 3월 1일 우리 13대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표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해 민주주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전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민국정부는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 기초를 세웠고, 민국 정부는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공포하는 바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고, 특히나 지금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김구 선생께서 남북협상을 즈음해서 발표한 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때 이제 남북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막 지도자들끼리 막 협의도 해요. 근데 결국은 다 안 되고 50총선거. 이걸 통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그 재헌국회에서 헌법 만들고 대통령 뽑아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라는 게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제기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이승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고, 김구 선생은 남북한의 통일 단독정부를, 그러니까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셨다라는 거죠. 조선건국 준비위원회가 조직된 거는 광복 당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좌합작위원회가 결성하여 좌합장 7원칙에 합의하였다. 이게 이 정읍 발언 이후에 나오게 됐습니다. 좌합작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이 김구 선생의 이 글 발표 전이죠. 민족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결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1945년 10월이요. 뭐 요 시기까지를 암기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 그 민족주의 정당 중심으로 했지만 사회주의도 참여를 했거든요. 이제 사회주의 측에서 처음에 참여를 했다가, 이게 이제 그 탈퇴합니다. 그 조선 공산당. 당시에 이제 그 좌익 중에 거의 그 가장 대표격이었던 박헌영, 이분이 계셨던 조선 공산당 쪽이 탈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국민들에게, 저 사회주의 좌익 인사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인사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각인되게 됐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요거랑 관련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5번 갈게요.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예심 종결 결정문에서 피고 이극로 최연배의 10명은 함흥지방법원 공판에 붙인다, 1명은 면소한다 라고 돼 있죠. 자, 1919년 만세소요 사건의 신뢰에 비추어 장래에 기약한 문화운동에 의하여 민족중심이 환기와 실력 양성 근무 삼아서 쭉 읽다 보시면, 어문운동의 방법을 취하여 그 이념으로서 지도 이념을 삼아 겉으로 문화운동의 가면을 쓰고 조선 독립을 목적한 실력 배양단체여서 본권이 검거되기 10여 년이나 오랫동안 조선민족에 대하여 조선의 어문운동을 전개해왔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바로 조선어 학회, 그러니까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에 관련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이극로, 최연배 이런 분들이 조선어 학회를 이제 주도하셨던 그 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어 학회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2번입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했죠. 둘 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 말씀드리자면요. 여의당 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선학 운동이 벌어진 관련된 분이 정인보,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죠. 이 정인보 선생께서 주도하셔서 여의당 전서 간행 사업, 조선학 운동을 하셨습니다. 자, 국어의 이해체계 확립을 위해 국문연구소를 세웠다. 이거는 1900년대 학부예요. 지금 교육부 같은 그런 정부 조직입니다. 개벽이나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 민족의식을 높인 곳은 종교, 천도교 쪽이고요. 인지육성의 일환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말 그대로 밀립대학 기성회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46번 갈게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호적
헌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17년 이상 제국 시민인 남자로서 육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육군 대신에 전향한 바에 따라 현역 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 제국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 그래서 요거는 지원병 관련된 법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뭐 역시 마찬가지죠. 육군부대 편입을 지원하는 자는 육군 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저기한 부대에 편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지원병 제도랑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총동원법과 관련되는 1930년대 중반 이후예요. 이제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제 그거랑 관련된 이제 지원병 관련된 법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이제 지원병 제도구나라는 거를 알아낼 수는 있을 텐데 요 이후에 있었던 사실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답 자체가 꽤나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게 이 30년대 중반 이후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냈다면 정답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정답 선지 자체의 시기가 언제인지 알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신간의 관부를 활동하는 변호사, 이거는 이제 1920년대 후반이겠죠. 원산 총파업의 동참, 이것도 1920년대 후반이고요. 자,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하는 대한애국 청년당원, 이 부민관 폭파의거라고 부르는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광복딱 한 달 전 1945년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답이 3번이에요. 이 지원병 관련 법안이 이제 나온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잡지 어린이 창간호를 준비하는 천도교 소년회원 1920년대죠. 그 다음에 조선물산 장려회의 발기인대회 참여 역시 1920년대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은 다 1920년대니까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민관 폭파 의거가 1945년에 있었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해요. 자, 47번.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되어 탑승한 야당 의원 50여 명이 구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내각 책임제를 추진하던 주동의원들이 체포되었으며 국제공산당 사건 혐의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버스, 그러니까 이때는 수도가 부산이었다는 거잖아요. 즉 시기상 6.25 전쟁 중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쟁 중에 국회의원들한테 뭐 프락치 사건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뭐 강제 연행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발췌 개헌입니다. 이제 뭐 정치 깡패들이라고 하죠.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헌법을 바꾼 거예요. 왜냐? 이 이전에 총선이 있었어요. 1952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됩니다. 근데 당시의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간선제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얘기는 이승만이 연임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헌법을 바꾸자라고 이승만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을 협박해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직선제 국민들이 뽑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뽑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독립운동가기도 했고 심지어 그 고종이 있었던 독립협회 때부터 활동했던 분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의리로라도 뽑아야 되는 분이었어요. 뭐 그래서 직선제로 바꾼다. 그러면서 전쟁 중엔 리더를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죠. 어쨌거나 이래서 연임에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 사서익개헌으로 계속하게 되죠. 자, 어쨌거나 이거는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건 이후에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정 부통령 직접 선거를 준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발췌 개헌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
자, 북한의 전면적 남침으로 6.25 전쟁 발발은 당연히 이보다 전이죠.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이건 6.25 전쟁보다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게 남북협상. 김규식 선생이 가셔서 했는데 이때 남북 지도자들도 같이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한 성명서가 바로 이제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명의로 나온 성명서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이것도 6.25 전쟁 전. 이거는 이제 재헌국회에서 재헌국회에서 했던 제정한 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8번 갈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정부가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의 졸업 정원제를 실시한 데 이어 중학 의무 교육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건 정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입시 본고사를 폐지했다. 그리고 졸업 정원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정부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 사실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네요. 이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과 유화적인 정책을 둘 다 했어요. 이제 강압적인 정책으로는 삼천교육대나 언론 탄압이 있죠. 그 다음에 유화적 정책으로는 프로스포츠,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발이나 교복, 해외여행 자율화 이런 거를 보통 꼽습니다. 관련된 게 일본에 있죠.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시기였던 1982년부터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강산 해로관광 사업이 시작된 거는 김대중 정부예요. 육로관광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은 박정희 정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전개 김대중 정부 때 있었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요거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첫 줄 읽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6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까지 나왔죠. 자, 요거는 유신 헌법입니다. 이제 박정희 정부 후반기로 보통 보죠. 유신 체제. 그래서 이 유신 헌법이 시행됐던 시기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에요. 이제 뭐 여기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 3.1 민주 구국선언. 그 다음에 개헌, 이걸 앞에다 써야 되나요?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이게 있었고 3.1 민주 구국선이 있고 또 하나가 부마 민주항쟁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정도로 꼽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찾자면 2번이 되는 거죠.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그 민주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 굴욕적 대일외교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이거 박정희 정부는 맞긴 맞는데 유신체제 때는 아니에요. 초기입니다. 이제 김종필 오이라 예비회담을 통해서 한일 국교가 수립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서 반대 시위가 일어난 거죠. 이게 6.3 시위였습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말기라고 보면 되죠. 이 4.19 혁명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고 거기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내각 책임제로 이렇게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4.13 호원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졌다. 이거는 이제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때 있었죠. 그 다음에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의장으로 한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조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민추협이라고 불러요. 이 전두환 정부 때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민추협에서 이게 이제 신민당 창당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신민당 창당되자마자 딱 한 달 만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1984년인가 그럴 거고 이 신민당이 85년 그해 총선이 있었고요. 뭐 근데 연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깊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50번 갈게요. 밑줄근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자, 개성공단 착공식 개최라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착공식이 북한 개성 현지 1단계 지구에서 남측 북측 인사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발표했다. 자,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예요. 개성의 공단 열자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고 착공을 한 건 노무현 정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지금 말하는 정부는 바로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여기서 나오게 된 게 14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이 김대중 정부는 1차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이제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통일 관련된 부분은 김대중 정부를 대부분 계승해서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착공도 이루어졌고,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및 14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거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다도 노태우 정부고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개항 이후 근현대사 파트가 좀 까다로웠던 시험으로 보여요. 이제 잘 복습해 주시면은 심화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